지금부터 천연섬유 미래포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섬유산업 현황과 천연섬유 산업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 31회 한산모시 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산모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산업 정책, 특히 섬유산업 정책을 한 20년을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천연섬유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화학섬유 중심으로 이 성장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이 천연섬유를 주제로 이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좀 환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천연섬유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한국의 이 섬유 산업이 모습이 어떻고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 천연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메가 트렌드, 이 섬유 산업과 관련된 메가 트렌드가 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섬유 산업 발전 과정과 글로벌 위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연 섬유 산업의 미래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메가 트렌드 를 설명을 들으면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 규제입니다. 바로 환경 규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정부 우리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가장 핫 이슈입니다. 이와 함께 이 순환 경제로 이루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첫 번째 꼭지에 들었습니다. 이 섬유는 뭐 화학 산업이나 철강 정도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물고기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했는데 바로 그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한 10%를 이 섬유 산업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0% 정도를 우리 섬유 산업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나 이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게 다 화학섬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섬유 산업에서도 이 화학섬유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천연 섬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이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도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디지털화입니다. 우리 의류 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미얀마,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싼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낮추기라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는 비용을 인건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류 유통의 혁신을 통해서 물류 유통 비용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핫 이슈입니다. 바로 물류 유통의 혁신을 뭘로 일으키냐?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 우리 섬유 산업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또 이 섬유 산업과 이 디지털을 결합해서 새로운 이 스마트 의류가 개발되면서 또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섬유 산업의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인건비를 이제 더 이상 낮추기 없기 때문에 이 생산 공정을 자동화, 로봇화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옷을 만드는데 지금 전부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로봇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소봇이라는 것을 좀 만들고 있고, 우리 스웨터 기계로 만들고 이것을 이제 자동화시켜서 이제 봉제도 하지 않고 한 벌 만드는데 지금 현재 이 스웨터를 하나 만드는데 2분 걸립니다. 자동화 기계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자동화를 해서 이 생산성을 높이자, 인력에 의존하지 말고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확대. 바로 이게 섬유 산업의 세 번째 큰 메가 트렌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지금 피부로 와닿는 코로나 19입니다. 사스, 메르스의 코로나 19.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하자. 그래서 제품들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비대면 마케팅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언택트, 온택트 이것들이 다 비대면 마케팅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프라인 마케팅이 아닌 이 온라인 마케팅, 언택트 마케팅 등을
좀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네 번째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산 고령화.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다가 이제 한 명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성향이 한 명의 자녀를 두다 보니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옷들이 소비가 높아져가고, 그래서 고가의 옷을 많이 입히고, 옛날에는 뭐 남한테 얻어서 애기를 키웠지만 지금은 다 자기가 사서 입다 보니까 소비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고령화 가면서 이제 실버 세대들에 대한 의류라든가 제품에 대한 소비 생산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이게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의 경쟁력도 변하고 코로나19 확산 되면서 무역 통상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세 개가 전부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대두된 게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미중 통상 마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그 이유시자, 우리가 가장 그 협력 국가인 이 두 국가가 통상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라면 우리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서 우리 소재를 중국으로 수출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중국 걸 안 쓰니까 미국으로 우리가 많이, 특히 천연섬유가 우리가 가장 수혜본 분야입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많이 들어봤어요. 융복화. 우리 섬유는 옷을 만드는데 이제는 산업용 제품에 더 많이 씁니다. 뭐 항공기, 뭐 자동차, 풍력 브레이드 등 스포츠, 우리 골프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섬유가 사용되면서 섬유 용도가 다변화되고 있으면서 섬유 산업이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큰 메가 트렌드를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섬유 산업 미래가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섬유 산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섬유 산업은 거의 뭐 망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앞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섬유 산업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단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국가 또 생산국가가 나타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겪기도 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성장 산업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뭐 섬유도 이제 뭐 싼 것이 아닌 비싼 섬유, 고기능성, 고성능 섬유를 하고, 또 패션도 과거에는 그냥 싸구려 옷만 만들다가 좀 많이 이제 고부가가치 된 옷도 만들면서 다시 성장 산업으로 갔습니다만, 최근 2014년부터 3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제 수출이 안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경제에도 성장률도 둔화되고, 특히 우리 산업들 둔화되면서 이제 섬유 산업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둔화된 모습을 다시 성장 산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그 성장률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선진국이나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성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산을 캐파를 줄였던 것이죠. 또 해외로 생산을 이전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생산을 해외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성장 산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섬유 산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우리는 맨날 그 대구 중심의 직물이라든가 우리 뭐 효성, 코룡 이런 섬유 원사 쪽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듣지만, 그리고 의류는 전부 해외로 나가서 생산을 우리나라는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도 옷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우리 섬유의 생산의 53%가 옷하고 이제 뭐 섬유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섬유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섬유 제품을 우리가 화학섬유라고 전부 화학섬유 중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아직도 천연섬유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옷에 대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 더 좋은 소재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이 산업 구조가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밑에서 보면은 균형 잡힌 산업 구조라는 것은 다운스트림, 오소로 갈수록 비중이 높고 이 실적은 비중이 낮은 게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도 옷이 높고 이제 실적은 낮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의류를 중심으로 굉장히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의류 산업이 거의 좀 약합니다. 대신 이제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의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시장을 우리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의류용 섬유가 한 50% 넘게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시장을 산업용 섬유 시장을 개척하면서 산업용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기반으로 해서 의류를 시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산업용 섬유 육성하는 것이 우리 섬유 산업의 주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도 이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이 빨간 것이가 산업용 섬유 비중입니다. 2000년에 19%에서 이제 2020년에 28, 9%를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산업용 섬유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의류용 섬유입니다. 의류는 이 화학 섬유가 우리가 너무 오리엔테이드되어 있는데 그래도 천연 섬유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수입은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수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은 아무래도 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이 낮은 범용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옷하고 이제 옷을 만드는 직물이라든가 실로 나눠서 보면은 우리 섬유 소재는 이제 실과 직물을 하는데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그 인구가 뭐 5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 차지하는 그 인구 비중이 몇 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5위 수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작은 강한 게 아니라 섬유산업이 굉장히 강한 국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섬유 뭐 2위, 직물 3위 등 굉장히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옷은 국내 생산은 내수를 하고 국내 생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의류 수출은 이제 세계 36위입니다. 근데 해외 생산까지를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3.6% 7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직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발전 방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섬유 소재하고 패션 의류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섬유 소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가품은 이제 중국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가자. 그래서 고감성, 고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의류용 같은 경우는 고감성으로 가고 이제 산업용으로는 고기능성, 고성능으로 해서 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 패션은 우리는 거의 내수 산업입니다. 85%, 90%를 생산해서 국내에 내수를 하고 수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화 시키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디지털화 시키고 스마트 봉제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앞으로는 수출 산업화 시키고 고급으로 중심으로 이제 가자. 이를 통해서 세계 5대 섬유 패션 강국으로 재도약하자는 게 우리 섬유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다음은 이제 천연 섬유 산업. 물론 뭐 제가 천연 섬유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보단 이제 다음에 발제분하고 또 토론하실 분들이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것은 더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큰 그림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섬유 소비의 70%가 화학 섬유고 30% 정도가 천연 섬유 제품입니다. 천연 섬유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화학 섬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은 세계 의류 수출은 천연 섬유하고 화학 섬유가 반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유 수요는 의류 쪽에서 이루어지고 화학 섬유 쪽은 산업용 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선진국들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냐 보시다시피 전부 감성 기반으로 한 천연 섬유가 이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섬유보다는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천연 섬유를 더 중시하는 패턴이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이제 화학 섬유 중심의 옷을 만든다. 왜냐하면 천연 섬유가 비싸고 가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연 섬유가 다 선진국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선진국도 있지만 그 후진국도 있습니다. 저 동유럽 국가들, 체코, 뭐 폴란드 이 국가들도 EU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U 전체들이 의류에서 천연 섬유 비중이 63%입니다. 수입도 60%고
앞에서 전체적으로 화학섬유 중심의 화학섬유가 굉장히 그 섬유를 리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화학섬유보다는 천연섬유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천연섬유 옷을 71%, 72%를 수출하고 화학섬유는 뭐 28%를 할 겁니다. 그만큼 선진국은 아직도 천연섬유 중심의 이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우리 스포츠 의류는 독일이 최고 강국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 이런 나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스포츠류는 기능성이기 때문에 화학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의류는 그 화학섬유를 바탕으로 한 기능성 의류가 굉장히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보면은 천연섬유 의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류도 화학섬유만 있는 게 아니라 천연섬유, 우리 골프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 의류는 대부분이 다 천연섬유입니다. 천연섬유도 굉장히 고가예요. 그만큼 천연섬유 지금은 또 사용 용도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많이 또 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섬유는 아주 중요한 분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은 이제 또 유럽 이 수출은 이 천연섬유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화학섬유는 아니 수입은 화학섬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자체는 이제 고부가치 자체는 이 천연섬유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제 싼 옷들 화학섬유 제품은 천연섬유보다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우리가 좀 비싼 이 천연섬유 의류는 수출하고 어떻게 보면 화학섬유 의류는 좀 수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을 천연섬유 옷을 수입하고 화학섬유 의류를 수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출과 이런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천연섬유 의류가 아직도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천연섬유 육성은 그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지만 화학섬유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천연섬유가 생산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를 중심으로 화학섬유 중심의 국가입니다. 원사도 그 효성, 코롱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섬유가 대규모 생산되고 있고 직물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섬유 직물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섬유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2013년을 중심으로 보면은 화학섬유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천연섬유 비중이 이제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물 같은 경우는 2013년 천연섬유 직물 생산 비중이 23%에서 2019년에는 거의 29%로 높아졌고 화산 방적사도 천연 방적사가 2013년 이후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학섬유는 변동이 심하고 어려울 때는 수출도 이렇게 어려우면서 생산도 둔화되지만 이 천연섬유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섬유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천연섬유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우리 패션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H&M, 자라 같은 데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화학섬유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연섬유하고 화학섬유는 리사이클 섬유만 사용하겠다. 그 H&M 30년까지 그리고 자라는 25년까지 천연섬유 제품하고 리사이클 섬유만 사용을 25% 하겠다라고 이제 전 그 패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이 천연섬유 사용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들 현대만 우리 거니까 들어왔지만 현대도 이 내장재 쪽을 천연섬유하고 리사이클 섬유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천연섬유는 앞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천연섬유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마지막 하는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즘 골프 옷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골프 우리는 비싼 거, 싼 것은 물론 뭐 화학섬유 있겠지만 그 골프장에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그건 다 천연섬유 옷입니다. 그만큼 천연섬유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 복합재료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마섬유를 활용한 이 산업용 섬유 제품들을 그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마도 이제는 산업용 섬유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산업 그 마섬유 육성 정책들을 뭐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전통 산업 육성 측면에서 마섬유라든가 닭섬유도 이제 많이 그 육성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섬유 미래라는 것은 뭐 저보다는 이제 다음에 발표하실 분이 더 많이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천연 섬유는 역시 고감성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세계 전시회들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전부 기능성 나일론 의류, 기능성 폴리에스터 제품만 이 전시회 가고 있습니다. 감성 쪽, 고감성은 전부 유럽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강국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이 고감성, 이 천연 섬유 쪽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섬유, 닭섬유도 이제 또 한 축을 이루고 그 개발될 부분이 있습니다. 닭섬유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했습니다만, 닭섬유 그 기반구축 사업 그 해서 저 익산 그 에코 융합 섬유원이 닭섬유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구축 자동화 설비 같은 거 제가 용역에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섬유도 우리 한산 모시 쪽을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뒤에서 보겠지만 자동화 확대를 통해서 또 한 단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감성 쪽이다면, 또 하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섬유, 생분해성 섬유, 그 화학섬유다 보니까, 화학섬유 중심이다 보니까 해양 뭐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는 굉장히 의류 사용량이 많습니다. 특히 SPA 브랜드라든가 저가가 하면서 화학섬유가 되면서 썩지도 않고 하면서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생분해성 친환경 섬유가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들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마섬유, 닭섬유는 이 면섬유 때문에 이제 의료용으로 이 성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건설 단열재라든가 스포츠 내저 쪽,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예 인테리어 제품 쪽으로 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닭섬유는 앞에 말씀 기계와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지금 생산체제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마섬유도 이 수동으로 해서는 언제까지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기계와 자동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